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의 폴리토크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뵈서 벌써 2달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선 한 2달 반 남았죠. 여론조사, 요즘 보면 뭐 여론조사가 마치 무슨 경마 중계하듯이 매일매일 다르고, 또 실제 여론조사 진짜 맞을까? 여론조사대로 갈까? 지난 4.11 총선 때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 궁금증 많으실 겁니다. 여론조사계에 떠오르는 샛별,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분석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오늘 게스트로 모신 윤희웅 실장님 본인이 자기 소개하려면 굉장히 쑥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우리 윤 소장님 소개해드리면 한국외국어대학 정외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나오셨습니다. 아마 조사 방법론 연구하셔갖고 경기개발연구원이죠? 네. 예,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론조사,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처음 나온 것이 제 기억으로는 1960년 미국의 경우죠. 네. 미국의 경우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갤럽, 요즘 뭐 갤럽 합니다만은 갤럽이라는 데서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닉슨, 공화당의 닉슨 후보하고 그다음에 발음이 좀 어려워요. 매사추세츠 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케네디 상원의원하고 이제 그 당시 대선을 맞붙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흐름이 뭐 풋나기 케네디하고 아주 노회한 정치인 닉슨하고, 그것도 부통령 8년 했던 닉슨하고 붙으면 뭐 보나마나 닉슨이 이길 것이다 얘기했는데, 갤럽에서 여론조사 700명인가를 갖다 조사를 했는데 케네디가 이긴다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답니다. 뭐 여론조사가 뭐야? 여론조사 뭐길래? 아니 그것도 뭐 우리 2억 인구에 그래 700명한테 의견 물어갖고 풋내기 케네디가 이긴다고? 근데 케네디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선거에서 여론조사 굉장히 보면은 중요한 어떤 판단의 기제가 됐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71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선제가 없었으니까 87년에 60 민주항쟁 6.19 선언, 그 이후에 87년 현재 현행헌법이 정해진 다음에 87년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1로 3김이 맞붙었을 때 처음으로 그 당시 KDI 원장 지냈던 김만재 씨의 동생이죠. 김영재 씨라고. 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 기법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계속 여론조사가 모든 뭐 대선, 총선, 지방선거, 판세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2세대, 3세대 여론조사 세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3세대에 어떻게 선두주자죠. 우리 윤 실장님 떠오르는 샛별이시고.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론조사 이게 정확한 겁니까? 믿을만한 겁니까? 그거부터 좀 한번 풀어주시죠. 여론조사 어쨌든 최저의 비용으로 네. 대중들의 의견을 어쨌든 빠르게 알 수 있는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식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대로만 조사가 실시된다면 정확도에 있어서도 예, 굉장히 이제 보장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식, 네. 여러 가지 이제 최고의 기법들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많은 오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이제 변했습니다. 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네. 사실은 여론조사의 대참패라고 불리거든요. 예, 그렇죠. 당시에 이제 워낙 이제 결과가 틀렸기 때문에 여론조사 무용론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뭐 네. 저희도 많이 이제 힘들었던 상황들, 여론조사 업계가.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변화하는 대중들의 의견들을 네.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시도해야 되냐, 이제 이런 예. 논란들이 이제 많이 있고 연구가 있었고 네. 변화가 있어 왔는데,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표지 틀이라고 하는데요. 예, 표지 틀. 그러니까 샘플을 표집하기 위한 이제 틀이죠. 예. 그걸 샘플을 모으기 위한 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전화 조사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부죠. 아, 전화번호 어쨌든 부. 그 안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2008년 정도에 공개되었던 네. 그게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때. 그러니까 KT에서 사실은 그때까지만 공개를 하고 말았었는데 그때 DB를 가지고 조사를 계속 해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업데이트- 전화라는 거는 네. 가구 전화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집 전화를 얘기하시는 네, 거지. 그렇습니다. 핸드폰 전화는 원래 그런 책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된 전화번호 부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2008년 전 그 8년 것이니까 사실 오래된 것이었고 이거 전화번호 그 가구들의 KT 전화번호 등재율이 50%가 이제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 자기 집에 있더라도 우리 전화번호가 다 아예 이제 등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일단은 이제 KT 전화번호, 예, 예. 한국통신 거를 사용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예, 예. 또 이제 가구 전화를 설치하지 않는 분들이 또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 있고. 아니 근데 저도 갑자기 윤 씨님 그 말씀하신 기억나는 게 네. 제가 우리 학교 네. 이제 그 동창회 총무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녀석이 집 전화번호를 안 알려줘요. 네. 그래서 이 전화번호 중에 옛날 얘기입니다. 한 2000년 초인데도 네. 없어요. 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국정원 안기부를 다니더라고요. 또 보니까 네. 검사하는 친구들도 전화번호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넣으면 막 공갈 칠까봐. 네. 그래서 아마 50%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예. 그 최근에 070 인터넷 전화를 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이거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 네. 있고 또 이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등재를 하지 않는 아. 공개하지 않는 난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오픈이 안 돼 버리는 것이고. 내가 저 전화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가 잦은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어떤 30대들이 되게 결혼하면서 이사 많이 이동이 전세를 왔다 갔다 예, 하시는 하는 분들인데 그 이전 주소가 함께 공개가 되니까 사실 불일치하는 거죠. 지금 사는 곳과. 전화와 예. 전화 있는 실제 사는 거주지와 네. 그 명부상의 그 그쵸. 주소 이게 다르군요. 마포 국회의원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은평구에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막 물어보는데 끊는 분들도 있었지만 만약에 응답을 하게 돼 버리면 허수가 이제 유권자가 아닌데 실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대표성이라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연령, 뭐 지역, 네. 그다음에 뭐 성별 이렇뿐만 아니라 네. 직업이라든가 정치적 성향까지 고르게 표집할 수 있다는 이제 전제하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네. 한 50% 자체는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리니까 네. 사실은 이것이 대표성이 없고요.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 또 가구 전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보적인 성향 사람은 밖에 활동성이 커서 집에 늦게 들어간다. 젊은 사람들. 네, 가령 이제 이런 가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보면 집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젊은 층을 비롯해서 외부 활동이 많은 분들은 네. 전화 통화 이제 여론조사 기회들이 사실은 상실되는 거잖아요. 가구 전화로 할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은 더 커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어쨌든 얼추 이제 것이 맞아왔는데 폭이 점점 이제 그 등재율이라든가 대표성 문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네. 그것이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 이제 아까 나왔는데 말씀하셨듯이 예. 맞아요. 이제 그런 여론조사의 요인이 이제 있었고 사실은 이런 중간에 치러지는 뭐 정권 평가적 특성의 이제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들은 예. 당시 선거 상황에 따른 유권자들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우리가 뺨을 맞은 사람이 더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니까 투표 의지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론조사도 열심히 응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표집이 안 됐으니까 나타날 것인데 반면에 이제 보수적 성향에 계신 분들은 현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네네. 굳이 투표장까지 나가서 현 정권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네.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가서 복수를 하고 싶다, 또는 심판을 하고 싶다, 견제를 하고 싶다는 것보다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거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유권자의 심리에 성향층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겹쳐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오차들이 났죠. 예. 그래서 문제가 그 이후에 많은 개선들이 있어 왔는데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요즘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여론조사 이제 결과 보도하면서 뭐 RDD 방식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게 RDD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죠. 기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반은 아예 이제 무시가 되어버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이제 RDD 방식이 도입이 된 것인데 RDD 방식이라는 것이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라 해서 랜덤 디지털 다이얼링. 예. 임의 번호 걸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화번호 자체를 그러니까 표지 트리라는 아까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를 완전히 폐기시키는 거예요. 아, 무시하는군요. 네. 그래서 모든 가능한 번호들을 생성을 해서 무작위로 번호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내갖고. 그러니까 이 무작위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랜덤성을. 예.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통계 우리가 뭐 정규분포 목성 같은 거 배웠지만은 이게 대표성을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더 비슷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특성이. 예. 그렇게 되니까 RDD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조사 기관들이 RDD 방식을 사실 이제 지금 주류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RDD로 하면은 RDD로 하면 핸드폰으로도 갈 수 있고 집 전화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RDD 개념은 네. 전화 조사 방식이냐 RDD 방식 이거랑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RDD 방식을 적용하냐 안 적용하냐니까 예. 가구 전화 방식에도 RDD 방식을 플러스할 수 아. 있고 휴대폰 조사에도 RDD 방식을 플러스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ARS로 조사를 하는 것에도 RDD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DD 방식을 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선진 기법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거기에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RDD 방식은 번호를 생성하는 어쨌든 생성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건다. 그러면서 대표성을 높인다. 정확도를 높인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 RDD 방식이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층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한국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RDD 방식을 사용하는데 아직은. 원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있는데 1단계는 가구 추출 단계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2단계는 처음에 설정하기를 그 집에 전화 받는 사람만 받으면 이게 대표성이 사실은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르게 표집되기 위해서 가령 어느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 집에 뭐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 바꿔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세대가 섞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미 그 세 번째 단계가 다시 걸리 콜백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을 바꿔달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MT를 갔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당신이 전화 뭐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무작위성이 룰이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니까 다시 내일 걸겠다. 그러면서 원래 설정해놨던 그 무작위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더 이제 높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놔라. 하루 만에 내놓으라고. 뭐 이제 단가가 10년 전이나 지금은 비슷하거든요. 한 1,000만 원, 1,000명 조사하는데 한 1,000만 원. 그래서 조금 더 올랐는데 10년 전에도 비슷한 가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 오늘 이슈 터졌는데 내일 해가지고 모레 보도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일 밤늦게 낸다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시 걸기 콜백을 통해서 응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사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의 또 다른 아까 대표성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정확성과 이제 연계되는 것인데 이런 신속성과 경제성도 중요한 것이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비용의 문제고 신속성은 사실 우리나라 같이 역동적인 사회에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주일씩 조사를 한다. 몇 번의 세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조사한 거와 금요일 조사한 거를 합치면은 서로 다른 세상일 수 있거든요. 워낙 중간에 이슈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서 RDD 기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이제 휴대폰 조사는 이제 무작위로 할 수 있어요. 전국 조사는 이제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지역구 조사는 한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 조사들을 보면은 전국 조사 같은 경우는 고르게 하다 보니까 되게 추이가 많이 유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국 단위로 해서 RDD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는 좀 믿을만하다. 믿어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흔히 보면 이제 지금 보면은 지난 8월 20일 날 박근혜 후보 이제 선출돼서 한 달 동안에 보면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과거사에 대한 이제 사과 발언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일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9월 16일 날 9월 16일에 그 문재인 후보 대통령 후보 당선 확정이 됐고 그다음 9월 19일 날 안철수 교수가 이제 후보로 공식 선언을 했고 후보가 됐죠. 후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지금 뒤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후보가 좀 죽을 쓰고 있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컨벤션 이펙트를 충분히 누리는 탓인지 요즘
여론의 추이가 보니까 뭐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제일 뒤지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추석 민심 왜 중요한가? 민심은 있는가? 왜 중요한가? 둘째, 지금 이 추이가 그 추석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좀 변화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서 또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그렇죠. 명절은 뭐 이른바 추석 명절 효과라고 네.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울과 네. 지방 그래서 지역 간 이제 여론이 교환되고 공유되고 이제 재형성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이제 세대 간 네. 이 젊은 세대와 중장년 노년층 간의 또 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세대 간 의견이 또 새롭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명절 효과가 상당히 이제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드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 네. 2006년 그러니까 2007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1년 전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그렇죠.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사실 비슷했습니다. 예, 한 20% 네. 정도, 이제 20 또는 25% 수준으로 지지율이 비슷했는데 그때 1년 전 추석을 거치면서 사실 이명박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 무렵에 북한이 사실 이제 그 북핵 실험이 있어서 북핵 사실 실험. 이게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제거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그것을 사례를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당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을 네. 그때 했을 때 하고 나서니까 네. 서울시에서 당시만 해도 버스 전용차로 라든가 그렇죠. 청계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굉장했어요. 성과들을 예. 이제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네.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데 정말 이거 예. 버스 전용차로라든가 정말 잘 뚫리더라. 환승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성과를 많이 냈구나 도움이 되게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해냈구나. 지방에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야 버스 환승 중앙 차선이 뭐냐 궁금할 네. 텐데 그렇죠. 이게 뻥 뚫려갖고 저 자가용보단 2배쯤 빨리 갑니다. 네. 이명박 시장이 했습니다. 네. 그 효과가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2006년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고 네. 사실은 지난해 네. 2010년 11년, 11년이죠. 11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출연한 게 한 6점인데 그렇죠. 9월 추석 전이었어요.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추석 사실 거치면서 인지도라든가 또 어떤 면에서의 지지도 이런 것도 그때 사실은 가져간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저 네. 기억나는데 추석 우리 집 차례 지내고 형제들끼리 모여갖고 이 얘기가 안철수가 뭐 대통령 나오는 거야? 뭐 이런 네, 얘기가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네. 주 이슈가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어쨌든 새로운 뭐 흐름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을 준다. 네. 이제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추석이라든가 명절 지나면 변해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니죠. 이제 어떤 흐름이 더 고착화되거나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추석을 지나면은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다. 이렇게 반성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네. 어쨌든 고착 강화되는 것도 어쨌든 뭐 추석 명절 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명절 효과가 이제 뭐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근데 2007년 대선 때, 그러니까 아까 2006년 예를 들었는데, 네. 2007년에는 추석 전 여론조사 결과와 사실 대선 결과랑 거의 이제 비슷했어요. 그때는 사실 8월달에 네. 뭐 이명박 8월 그때도 네. 8월 20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후보가 좀 확정이 됐고 네네. 아마 추석 그 전후에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그때 이름이 뭐 대통합 민주신당이었어요. 민주신당으로 일단 10월 정도 돼서 후보가 10월 15일 날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석 때는 뭐 손학규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하고 서로 뭐 있니 없니 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네. 싸울 때라서 사실은 그때는 해보나만 하는 선거였죠. 그때 이제 뭐 참여정부 하반기에 이제 진보 성향층 유권자 지지층들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고 네. 선거 결과가 이제 불확실해야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변화 여지도 있는 것인데 네. 확실하다 보니까 그렇죠. 확실하다고 인식되다 보니까 뭐좀 변화가 그랬던 거.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효과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변화의 여지도 있고 네. 변화하지 않고 현재 고착화되거나 강화되는 흐름도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변화에 어쨌든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것은 틀림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현재 보면 비록 빅3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빅3가 지금 보면은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양자 대결 구도도 뭐 조사 기간마다 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네. 전체적으로는 얼뜻 양자 대결 구도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좀 강한 것 같고 네. 좀 박근혜 후보가 보니까 추락하다가 이제 과거사에 대한 사과 발언하면서 그쵸. 조금 정지된 것 같고 네. 다음에 또 보니까 안철수 후보
어제 한 건 했어요. 그렇죠. 어제 한 건에서 아침 신문마다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하기 전에 보면은 뭐 최태원 회장 문제, 다음에 이른바 재개발 딱지 문제 나와서 뭐 좀 어수선하던 차에 보니까 뭐 금태섭 변호사, 정준길 변호사한테 협박받았다. 그래서 유야무야 붙였던 뭐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한 건 했어요. 이 한 건, 이 한 건의 한 건이 이번엔 그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추석 직전인데. 네, 일단은 한 건부터 얘기해 주시죠. 한 건이 뭔지. 이제 그 다운 계약서, 그 안철수 교수의 부인이 2001년인가요? 이제 11년 전, 2001년이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강남에 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실 신고를 하면서 세금에 있어서 탈루액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죠? 어제 밤에 인정했죠. 오늘 또 2시에 기자회견이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여러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뭐 타격이 사실은 뭐 거의 없죠. 사실은 뭐 약간 있는 듯 싶었긴 하지만 사실 변화가 큰 틀에서는 없었거든요. 뭐 룸사롱 얘기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번은 어쨌든 본인이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사실인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 때 정준길 의원이 인정해서 이제 사실로 일정 부분 다 국민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가 정치 쇄신을 강조하고 이번 선거 프레임을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기존 정치권 여야를 낡은 것에 규정 짓고 본인을 새로운 것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이제 뭐 자리매김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그것이 지지율 상승 나타났던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대한 굉장히 이제 공세의 시즌이었죠. 일종의 보면 이제 어떤 허니문 기간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세를 정치권에 대해서 하게 되었고 뭐 언론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그것들 인정해주는 뭐 분위기. 그 다음에 3자 회동을 뭐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격적이었어요. 그런 이제 공세의 국면이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멈춰지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어떤 면에서 이제 수세인 상황으로 돌아서는 측면이 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지율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3자 구도에서 박근혜 후보가 뭐 한 40 가까이 약간 못 미치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가 한 30 내외, 문재인 후보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4-3-2 정도로 봐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부동층이 10%. 근데 문제는 이제 4-3인데 3하고 2는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과 3자 구도에서 뒤바뀔 정도의 이제 어떤 안철수 후보 지지가 붕괴할 것이냐 이번 사건으로 경고하냐 좀 허술한 이거 문제. 이것이 바로 이제 지지율의 뭐 대폭적인 하락으로 나타날까는 좀 싶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즉각적인 어쨌든 사과를 하니까 요즘들도 사실은 그 지지층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어쨌든 일단 관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상승세가 이제 멈췄 것은 이제 사실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3자 구도에서 더 높게 올라간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양자 구도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실질적인 타격은 이제 만약에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공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바로 추석 지나자마자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아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새누리당에서는 추석 연휴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게임 국면 양자 간에 요즘 맞아요. 상황이 달라졌죠. 한의문이 깨졌죠. 지금 안철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나 내지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제 전방위적인 어쨌든 공격을 받을 상황인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유사한 것이 나타나면 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로 되면 그때 실질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2000년 DJ 정부 시절에 이른바 이제 국무위원 등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몇몇 고위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도입하면서 보면 참 많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탈락했고 많은 그 장관 후보자가 탈락했어요. 그 탈락이 1번이 뭐였냐? 딱 두 가지입니다. 위장 전입하고 다운 계약서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20세기, 그러니까 IMF 이전에 사실 뭐 그 당시 일종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가 했다는 다운 계약서도 법률적으로는 2003년, 2004년 초까지는 뭐
뭐 약간 좀 변칙이긴 해도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2004년부터 적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 걸리고 만약에 이런 다운 계약서 문제 갖고 걸리면 뭐 우스운 얘기는 한 방에 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윤 시장님 말씀은 이 부분 갖고 당장에 뭐 안철수를 흔들거릴 정도의 충격이 오진 않지만은 하나의 충격이 더 있다면은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지지율 하락에 네네. 상당히 이제 영향을 네네.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 예, 지금 이제 뭐 또 이제 공세들이 안철수 후보에 네. 대한 공세들이 10월에 이제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그렇죠. 것은 네. 이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층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사 결과 뭐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되게 이제 지지율을 물어보면 사실 첫 번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되게 그것이 원래 물어보면 바로 대답 안 합니까? 뭐 이제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물쭈물. 있고 그것이 예. 이제 어색하니까 예. 또 재질문 그래도 그 중에 좀 남은 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 말로 재질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하죠. 네. 한 1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아직 이제 한 90일, 이제 85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20% 넘지는 않지만 20%에 가깝게 부동층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부동층이 적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 그런데 이번만 좀 다르다. 네. 예. 근데 부동층이 적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안철수가 다 끌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이런 부동층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들이 예. 중도 성향층이라든가 무당파층들인데 이제는 이제 비정치권 출신 인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미리 이제 이분들이 지지 표출을 하게 됨으로써 부동층이 줄은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석해 보면은 독자적으로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미 내 건 다 있고 어디서 네. 갖고 오려면 저기 좀 놀고 있는 예비군 쪽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왜냐면, 예비군이 없는 거군요. 네, 꽉 차 있는 것이죠, 야. 거의.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누구 지지율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누굴 갖다 네거티브하는 수밖에 예, 없네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각 정당이라든가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이라는 것이 경제 민주화 뭐 하겠다, 뭐 복지를 하겠다,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강론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중들이 강론까지 이렇게 보실 정도로 그렇죠. 여유가 있으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분에서 한다 안 한다는 거냐, 무상급식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이제 보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유사하게 공약 정책들이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차별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런 다른 방식의 지지율 변화를 유혹할 당할 그리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발목을 꺾어서라도 네. 상대방의 입안에 있는 사탕을 내오는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이제 정책적 유사성, 또 부동층에 아주 굉장히 적은 부동층은 작고 네. 정책 간에는 차별화할 요인들이 없고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신 공격 설정 부려갖고 네거티브에서 상대방 약점 갖고 저 사람은 감이 아니야. 뺏어오는 수밖에 없다. 그거를 얼마나 이제 세련되게 표 안 나게. 네거티브라고 티 안 나게 어떤 국정 운영 리더로서 당연히 이제 통과해야 할 검증이라는 이제 말로써 하느냐의 이제 모습일 텐데요. 네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긴 하죠 이번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박근혜 후보 뭐 사실 그동안 죽을 수도 한 달 동안 8월 20일 나온 다음에 한 보름 정도는 그래도 허니문 했죠. 그렇죠.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이호 여사 만나 뵙고 또 뭐 봉화마을 가서 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음 주에는 보니까 어디예요? 이 근처죠. 전태일 다리도 보고 그러면서 아이고 국민 대통령 행복한다. 뭐 좋다 했는데 그렇죠. 잘 나가다가 뭐 마가 꼈는지 뭐 손석희 손석희 앵커하고 뭐 하다가 뭐 인혁당은 두 개 판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논란 말에서 죽을 썼어요. 마침 그때 뭐 공사당 문제도 나오고 그래갖고 완전히 떨어졌다가 그나마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사과하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멈춘 거죠. 멈췄다고 봐야 되나? 그렇죠. 지금 보면 사실 8월 20일에 박근혜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동무대였죠. 혼자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경선을 하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선거운동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출마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않은 숨어 있던 상황이니까 뭐 선거운동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만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보수정층 외에 중도층이라든가 2030 세대들까지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사실상 혼자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이죠. 독립되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효과들이 제법 있었던 것이죠. 이제 네. 통합행보 말씀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뭐 중도층이나 무당파에서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네. 한 부분이 있어서 지지율도 좀 약간 다소 오른 측면도 있었는데 네.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이 이제 터졌는데 처음에도 어쨌든 악재들은 계속 있었는데 네. 바로 타격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어디 이동해 갈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악재들이 이제 누적되고 432 네, 누적되거나 네. 이제 뭐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명확하게 이제 이번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죠. 하면서 이 중도의 소구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지지층으로 넘어갔지만 나중에 네. 아직 견고한 지지층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중도 성향이나 무당파층에 계셨던 분들이 네. 이제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포착이 되는 부분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지를 하라고 나타난 것인데 이제 사과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은 사과가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 뭐 확산이 되었던 것이죠. 부정적 인식이 이미 이제 그렇죠. 퍼져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좀 떠밀려서 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이 이제 영향을 사실 받으니까 뭐 그런 뭐 그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막 내려가지 않았으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을 갔겠지 가능성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악재를 제거하는 요인이거든요. 저는 뭐 선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지지할 근거를 제공해주는 싸움. 잠깐 다시 여쭤볼게요. 네. 선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지할 근거를 이제 제공해주는 싸움 또는 네. 이제 지지 철회 근거를 제거하는 싸움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지지 철회 근거를 제거해주는 요인이니까 사실 악재를 없애는 거니까 지지율을 뭐 대폭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닌 거죠 일단은. 일단 예. 그러니까 더 떨어질 부분은 일단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고 예, 하락세를 이제 차단하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 운동 환경이 근본적으로 이제 변하게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냐면은 혼자 동무대였다가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문재인도 나고 안철수 나오고 박근혜 후보가 또 있었던 것이 역사인식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본인이 공약 행보라든가 정책 행보를 전면에 못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 논란이 이제 역사 논란이 있은 이후에도 박근혜 후보가 많은 곳을 갔어요. 많이 다녔죠. 근데 그것이 사실 많이 이제 부각이 못 근데 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가면은 기자들도 딴 거 안 물어보고 그거 그거 물어보고 봤거든요. 보도도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약이라든가 정책 행보가 뒤로 가려지는 효과가 이제 네. 컸던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인식 논란을 일단락 짓는 것은 네. 다시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어떤 정상적 환경을 재조성한다는 측면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토대 다시 한번 형성했다 이 정도로 보고 앞으로 올라가는 여부는 뭐 행보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네. 다만 그 이전 뭐 같이 이제 쉽게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선거운동 환경이 다른 세 명의 후보들이 이제 2명이 봅니다. 아니 이제 박근혜 후보와 다른 3명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세 저는 명의 혹시 후보.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세 명의 후보들이 이제 함께 경쟁하는 상황이 네. 됐기 때문에 예. 예전보다 2배, 3배의 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는 제 느낌이 이래요. 문재인 후보가 9월 16일 날 13연승 네, 그렇죠. 당내에서 13연승 거쳐서 진짜 두 손을 불끈 죽은 자 대통령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한 2박 3일은 컨벤션 이펙트 누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제 3일 후에 9월 19일 날 안철수 나오면서 굉장히 안철수를 의식하는 그 냄새가 역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부산에서도 같은 부산에 한 사람은 경남 원래 부산을 대표하는 학교가 2개거든요. 옛날 그 고등학교 이제 옛날 시험 봤을 때 평준화 전에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부산입니다. 그래서 뭐 경남고등학교 출신으로는 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고 근데 부산고등학교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어요. 근데 뭐 여기도 뭐 국회의장도 나오고 해서 아주 뭐 양대 명문인데 마침 보니까 뭐 저 안철수 후보는 부산고등학교,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경남고등학교. 그래갖고 옛날 야구도 보면 쌍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행보 자체도 보면은 우선 자기 이런 전통적 지지계층이라는 민주통합당과 호남 중심으로 계속 소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기아는 어제죠. 안철수의 멘토였다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갖다가 국민 대통합위원장으로 영입해서 누가 보더라도 철저하게 안철수를 향해서 견제구를 던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문재인 후보의 행보와 그 문재인 후보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지지율의 추이 과연 어떠한 상태로서 이번 추석 연휴를 통과하는 것이 또 문재인 후보에게는 또 유리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루 짚어주시죠.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이제 뭐 장점으로 보자면 네. 뭐 정당 기반이 있고 그러면서 또 기존 권력 정치인과 네. 다른 그렇죠. 어떤 가치 뭐 소명 강조하는 이제 인물이다라는 평이 가능한 부분인데 또 그것이 이제 또 어느 한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예, 또 정당 기반이라는 게 부정적인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중간적 입장을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또 명확하게 문재인 후보가 지향하는 정책 비전이 무엇인가가 대중들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좀 안 된 측면이 있어요. 예, 박근혜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는 사실 좀 뚜렷하게 뭔가가 저 사람이 하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적인 비토도 적고 하면서 지금 안정되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맞는데 다만 지금 어쨌든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은 진보 성향층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밀립니까? 밀리는 조사 결과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도에서 확실히 밀릴 거고. 중도에서는 그렇죠. 예. 또 무당파에서는 훨씬 더 크고요. 예. 그리고 호남에서 보면 저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높은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호남이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후보 단일화 된다면 안철수가 박근혜를 꺾을 수 있는 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뭐 그것을 일단은 뭐 호남에서 그래서 이제 이 추석 때 과연 호남의 민심을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획득하냐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거기이고 또 상징적 아까 말씀하셨던 안철수한테 일단 가 있는 걸 뺏어올 수 있는 게 거기군요. 일단 중도 무당파를 못 끌어올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호남 민심을 끌어오는 것인데 집 나간 집토끼 잡아오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실질적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징성, 이제 호남의 선택을 받지 않은 어쨌든 야권 후보 단일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상징성 측면에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이 얘기되는 것이 뭐 참여정부에서 호남에 홀대론이 있었다. 많이 홀대했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서운한 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개선될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많이 변한 상황에서 하지만 지난번 민주당 이제 내에서 대선 경선하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에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했죠.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1등을 하긴 했지만요 호남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많이 얘기되지만 호남의 전략적 뭐 표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또는 뭐 민주당 정통 세력 아닐 수 있지만 호남의 정서를 기본적으로 존중만 해주면서 전국적 인물로 구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경쟁력이 있는 인물 또 다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인물한테 표를 어쨌든 밀어준다라는 이제 전략적 표심의 특유의 현상들이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뭐 추석 때 약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다소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높기도 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과연 이 흐름이 더 이제 커져서 갈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이제 획득할 것이냐 유동성이 이제 호남 민심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경쟁이 이제 굉장히 야권 후보 단일화 이 국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 민심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 야권 뭐 한때 10년은 여권이었습니다. 오해하시면 그렇죠. 오해하시면 뭐늘 야권은 아니었거든. 10년 동안은 집권했던 세력이었고 또 그 현재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그 텃밭이라는 그쪽 범위에서 아마도 호남 광주가 그는 그 중요성이라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문재인 후보가 좀 중도 지금 이른바 그 부동층은 아주 그 얄팍하고 자기 집 나간 토끼라 할 수 있는 전통적 지지계층이 지금 일단은 마음이 새 인물 좋은 안철수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좀 공격을 세게 하지 않겠어요? 다음 계약서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 측의 딜레마인데요. 예, 예. 안철수 후보 측을 대놓고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낡은 정치지.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항상 딜레마인데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한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 4분이 어쨌든 안철수 후보 측을 이제 겨냥 새누리당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통합의 이미지, 네. 이런 포용의 이미지, 용광로의 선대위 구성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안철수 후보 측의 다운 계약서에 이제 지금 논란이 있어서 그것이 더 불거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논란이 없었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여준 장관이. 예, 왜냐하면 일단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 측의 이현재 전 총리 영입에 대한 비판을 부총리 그 영입을 민주당 쪽에서 비판을 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 성향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느꼈던 죄책감을 사실은 없애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도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그렇게 이게 경쟁을 하는 국면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또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카드였는가에 대한 좀 의문은 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다운 계약서 논란이 커지면서 네. 사실 이제 그런 정도 효과도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보면요. 네. 아마 그 예전에 그 삼국지 연의를 보면 그런 데 보면 나와요. 삼국지 연의를 보면은 그 이제 적벽 대전의 주인공은 뭐 얼마 전 작년에 우리 적벽 네. 적벽 대전 영화 보면은 네.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유입니다. 주유고. 네. 양 누구예요? 근데 잘생긴 거죠. 중국 배우. 하여튼 그 사람이 주인공이 양조위. 예. 양조위가 주유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제갈량으로 나오는 사람은 조금 그 사이드예요. 실제 이제 역사 정사에서 보면은 적벽 대전을 이긴 사람은 주유고 이 사이드가 이제 제갈공명이었는데 네. 삼국지연의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니까 제갈공명은 주유가 가는 길마다 막아요. 그래 오죽하면 나중에 주유가 피를 토하면서 실제 뭐 좀 맞아서 피를 토하면서 하늘이시여 왜 저를 낳고 또 제갈량을 갖다가 낳게 하셨습니까?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연초에 보면 힐링 캠프 나와서 네. 특전사 이거 사진 보여주고 벽돌 깨다 손 다치고 인기가 막 폭발적으로 치솟아 올랐잖아요. 근데 2월 초에 안철수 재단 설명회 하면서도 푹 꺼지고 네. 뭐 또 지난번에도 뭐 문재인 후보 막 바람 좀 탈 만하고 광주에서 그 9월 6일인가요? 바람 좀 할 만하면 또 금태섭 변호사 나와서 기름 확 빼버리고 또 이번에도 또 보면 사실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그 윤여준 장관을 영입했다는 게 사실 윤여준 장관이 옛날에 보면은 50 시절 전두환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이었고 60 노태우 정권에서 안기부장 국정원의 전신입니다만은 안기부장 특보하고 뭐 청와대 수석하고 전통적인 볼 사람이고 문제는 그분이 두 번 다 옛날 97년 2002년 대선 때 이회창이 제1급 특급 참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급 참모예요. 모든 걸 총괄 지휘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수적인 분들은 뭐 대단한 뭐 책략가긴 합니다만은 그분을 갖다가 영입했다는 것은 이회창을 영입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사실 쇼킹한 일인데 그것도 보니까 또 안철수 후보의 부인의 다운 계약서 때문에 후닥닥 묻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 안철수와 문재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뭐 영원한 숙명의 라이벌 아닌가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부분들 서로 간에 어쨌든 없었으면 사실 이 판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대중들 측면에서 보자면 네. 그 지지층들이 네. 뭐 이렇게 많이 배타적으로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보면 문재인 후보의 그 지지율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올랐었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또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것이 그렇게 거부감으로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뭐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또 거부감이 또 크지 않은 부분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안철수 후보만 지지하는 중도 무당파층 비율만큼 사실은 박근혜와 양자 대결에서 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인데 어쨌든 양 지지층이 상호 이제 뭐랄까 수용성이 굉장히 이제 큰 상황이다. 그런 측면도 사실 옛날에 이제 어떤
정말 배타적으로 했던 부분들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사실 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예. 아예 이제 지지층이 확 구분이 되면 뭐 그렇죠. 상관없을 텐데 겹치니까 이렇게 뭐 공격하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한 명이 빠지면 한 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제로섬이라고 예, 그런 부분이 뭐 없어 서로 간에 그것을 또 자유롭게 표출도 못하고 네. 가슴앓이를 두 후보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다면 이제 결국 우리의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결론을 향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론.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번 대선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네. 역대 대선에서 참 옛날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만고의 진리가 되는 게 대선입니다.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죽는다. 즉 역대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지 뭉쳤던 측은 반드시 이겼고 네. 쪼개졌던 측은 반드시 졌습니다. 네. 뭐 최근만 해도 2007년에 뭐 볼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시 여권입니다. 당시 여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노무현적 세력과 네. 거기에 구민주당적 세력인 대통합 정동영 네. 조금 거리를 둬서 서로 티격태격하지 않았어요. 쪼개졌었죠. 네. 또 2002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수 세력이 이회창이 4년간 단독 드리블하다가 막판에 2002년에 그때 대한민국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네. 4강 진화하면서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그렇죠. 옆에 또 드리블하면서 보수가 뒤로 쪼개지는 가운데 노무현 후보가 쉽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97년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김대중 후보가 자기하고 가장 반대의 자리에 서 있었던 즉 5.16 원조 5.16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DJP 연합을 이루고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2012년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각구도, 삼국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윤희용 실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니까 안철수와 문재인은 상당 부분이 지금 오버랩되어 있다. 지지계층이 오버랩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갈라서기도 뭐하고 어쨌든 뭐 몸통은 하나인 셈이니까 뭐 이런 상태에서 결국 이제 가장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것은 앞으로 80여일 후 남은 그러나 80여일 남은 것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날이고 후보 등록일은 11월 25일입니다. 즉 두 달이 안 남았어요. 두 달이 안 남고 한 달 한 28, 9일 남았는데 이 즈음까지 후보가 즉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가 최근에 슬쩍 좀 허정성세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다리를 건너고 배를 불살랐다 네. 라면서 끝까지 최종적으로 단독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암시를 한다는 식으로 뭐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우선 조국 교수가 얘기했죠. 네. 문철수, 안재인, 문재인,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문안드림. 네. 문재인과 안철수가 둘이 합치면 드림, 환상, 꿈과 같은 좀 환상의 드림팀을 만들 수 있다서 문안드리겠습니다. 해서 문안드림. 네. 뭐 할아버지 얘기하면서도 뭐 두 분이 뭐 하나가 돼서 지방 콘서트 다니는 거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갖다 제안됐습니다만은 우선 단일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삼자구도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윤희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우리 대한민국 87년 처음으로 선거 정치판에 이 여론조사 기법이 들어온 이후에 3세대 최고 떠오르는 샛별이고 최신예입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들어보시죠. 아니고요. 예, 그 배우는 입장이고요. 아직 저도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이제 지지율에 따라 사실은 갈라지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더 하락이 되면 사실은 이 삼자구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 35% 선에 멈춰서 있는다면 네. 삼자구도 가능성.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는 구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40% 정도인데 그것이 좀 더 추락해서 한 35%에서 35, 6% 정도면은 삼자 구도 가능도 가능하다. 가능한 이제 30 지금 한 35에서 그러니까 뭐 30, 44이거든요 지금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제 49조를 다시 못 밟으면 다시 회복 못하면 이제 삼자 구도 가능성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박근혜 후보가 삼자 구도에서 네.
40%를 다시 넘어버린다, 회복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야권의 두 명의 후보가 합리적 플레이어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일화의 가능성 뭐 여전히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보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독자적으로는 이기지 못하고 뭐 합치면 이긴다. 이 조건 이제 성립하면 이제 단일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35%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안철수 교수도 이제 욕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단독 드리블도 아주 최소 승리 가능하다. 일단 그 부분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뭐 그 어떻게 그런 방식을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살짝 우리 걸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9월 19일 날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하면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가운데 기자들하고 12개 문항을 갖다 서로 일문일답을 했어요. 그 중에 4개 문항이 후보 단일화 문항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안철수 생각은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첫째는 정치권에 근데 묘한 안철수가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새누리당만 공격한 게 아니고 민주통합당을 옹호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성 정치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성 정치권 전체를 갖다가 낡은 체제 앙시앙 레짐으로 어떤 규정했고 자기는 미래의 가치로 자리매김했어요. 포지셔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자, 이 뭐냐니까 안철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또 자기 고정 뭐 중도 무당층을 중심으로 갖고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크게 변화했다고 국민이 썩 동의하기 쉽지 않아. 사실 뭐 한 달 만에 변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덜렁 후보 단일화하면은 뭐랄까 안철수 쪽에 좀 와 있던 중도 무당층들이 확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철수는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하나 덧붙일 게 당시에 민주당과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정치 쇄신 이 논리가 어긋나죠. 정치가 바뀌었고 삶이 바뀐다. 근데 본인은 어느 정당에 이제 함께 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 쇄신을 제일 화두로 사실 그날 강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연대 후보 단일화를 얘기할 수 없었던 게 맞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이제 있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그 조건을 건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순수하게 이제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한데 다만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쇄신을 하는 거는 가령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역도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는데 또 2달 후에 올림픽에 한번 나가봐라. 그러니까 너 체력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제 밥을 많이 먹고 체력을 좀 키워라. 근데 2달 후에 이제 직접 들어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만 먹어요? 뭐 체력만 키우라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민주당한테 어려운 것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제하고 핵심으로 가면 새로운 세력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인데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 뭐 불리하지 않은 대중들이 어쨌든 굉장히 민주당이 양보했구나. 새로운 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럼 뭐 간단하죠. 뭐 이해찬, 박지원 불러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화 룰의 협상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측면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윤 실장님은 그러니까 좀 이제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뭐 박근혜 후보가 뭐 현재 지지율에서 더 이상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30대 중후반에서 머물러 있다면은 안철수 후보도 좀 욕심을 내면서 단독 드리블을 계속해서 나갈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40%를 박근혜 후보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은 어쨌든 보면은 아까 4-3-2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3-2 여기에서 현재 둘이 나가서는 3과 2가 각기 4를 이길 수가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저 갖고 올 수 있는 예비군은 1밖에 없으니까 그건 쉽지 않다. 뭐 이 대목이면서 안철수, 문재인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결국은 그런 조건도 좀 지금 복잡하지만은 결국 못할 바는 아니다. 즉 단일화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단판 방식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윤 실장님
단일화가 상당히 단일화 가능성의 실현 쪽에 단일화가 실현될 쪽에 좀 무게를 두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과거 보면은 뭐 옛날 DJ하고 JP하고 만나서 뭐 이바이 뭐 본자 앞으로 우리 한 8페이지가 됩니다. 보면 공동정부를 이렇게 구성한다. 그래서 자, 장관도 똑같이 통일외교 안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경제 및 이런 부분 사회 장관들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대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뭐 그런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양당이 동수로 추천한 공동 무슨 뭐 국정 운영회를 만든다. 그래갖고 그것도 국민들이 오픈 앞에 두 분이 나와서 사인하고 딱 정치적 단판으로 JP가 양보했어요. 그다음에 정몽준, 노무현 네. 두 분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하나는 물론 뭐 안 맞아서 하나 없앴지만은 근데 한 군데 나온 쪽에서 해갖고 오케이 노무현 또 지난해죠 박영선, 박원순 두 사람 여론조사 더하기 국민 배심원 즉 국민 참여 경선적 성격을 가미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과 안철수 아까 우리 윤 실장님 말씀대로 단일화를 추진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일 것이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지금 뭐 이제 각 조사 그 방식들 이제 한 3개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뭐 노무현 정몽준 모델 막판 100% 여론조사 방식.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박영선의 이제 경선 모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DJP 모델 또는 이제 지난해 서울시장 안철수, 박원순 모델 이제 그렇죠. 간판 방식인데요. 일단은 여론조사 방식은 대중들이 사실 여론조사 하지만 이제 그 불신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 결과를 못 믿는 부분 외에도 여론조사 가지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거 가지고 어쨌든 일부의 대통령이 될 거의 근접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예전에 한 번 있었던 드라마이고 해서 2010년째 한번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예. 보고. 네. 단판과 지금 경선 주로 얘기되는 부분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판은 어쨌든 기존 권력 정치인 예전에도 있었긴 했지만 그 방식이 어쨌든 기존 권력 정치인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감동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깔끔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보를 스스로 선택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가 예. 안철수 후보는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네. 했던 거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박원순 시장 당시 후보는 시민사회 출신으로서 안철수 교수의 당시 어쨌든 가치를 대리 실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들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어느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떨어지더라도 부담이 없고 또 이길 가능성도 일정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리스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겠다고 해왔는데 네. 민주당의 손을 직접 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치적 부담 상당하다고 보고 또 이긴다는 확신이 아직까지 들지 않는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고 또 안철수 교수가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다. 대선 후 이후에도 그 다음에 중간에 직업을 그만둔 적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정당까지도 만들 것을 예상하는 것이고 네.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민주당을 직접 지지하면 본인의 지지층을 이제 협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상황이 달라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양보를 하는 이 단판 방식 네. 그것은 사실 쉽게 가져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그럼 있다는 점. 문재인이 한 거면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으니까 정치 세력을 예. 본인이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경선 방식은 이제 뭐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이제 싸움 양식 전개될 수밖에 없으니까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낼 수밖에 없는 분들도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다는 점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고 또 후보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모바일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구성들이 예, 있을 수 있겠죠.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단판 방식과 경선 방식만 놓고 보더라도 예. 어쨌든 양 진영에서 선호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예. 또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하나의 방식을 놓고서 협의를 하기는 사실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10월 중순 또는 하순 정도까지 각자 경쟁을 하면서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흐름이 어떻게 나는지 네. 격차가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양 후보 측에서 선호하는 방식과 주장하는 방식과 나오고 있는 지지율 격차 또 지지층들이 그것을 보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세 가지 정도가 같이 보면서 합의점과 타협점을 그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해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추석 연휴 끝나면 10월 5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고 네. 또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국회의원들이요 1년 장사 국정감사 20일 동안 1년 장사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 20일 동안 진짜 무지무지한 그 뭐 폭로가 난무합니다. 근데 그건 국정감사장에서 뭐 선수하고 하는 거니까. 그 제가 알기에도 뭐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각자 상대 후보들과 관련된 예를 들자면 민주통합당에서는 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옳게 뭐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저 증인으로 뭐 좀 보면 리스트에 올리고 있고 뭐 막 검증이 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히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 간에 과연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4, 3, 2, 1 네. 중에서 4는 빼고 일단은 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3, 그다음에 중도 안철수 2,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동층 1, 한 60% 국민들 중심으로 나름대로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겠네요. 한 10월 말쯤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어쨌든 그 뭐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뭐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부동층을 뺀 50%를 놓고 누가 안정적으로 30% 고지에 달성해 주느냐, 네. 누가 20% 위협받는 10% 후반대로 떨어지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경쟁이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유권자들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오늘 뭐 우리 윤 실장님하고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후닥닥 갔어요. 네. 이제 보니까 또 여쭤볼 것도 많고 한데 아무래도 저 윤 실장님 아까 좀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아마 10월 말쯤 돼서 한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쯤 다시 모셔갖고 과연 지금 추석 연휴를 지나서 또 국정감사 기간 20일을 통하면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하면서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단일화 그리고 12월 19일 대선의 어떤 지형도가 어떻게 좀 변하고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때 한번 나와주실까요? 예. 자 오늘 황태순의 폴리토크 7회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모시고 대선 주자 빅3와 추석 민심을 갖다 주제로 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